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평범한 주부이자 이제 갓 100일을 넘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초보 엄마입니다. 아직 육아도 낯설고 매일 밤마다 몇 번씩 깨서 우는 아기를 달래며 잠을 설치는 날이 더 많은데 그 와중에 참 황당하고도 서러운 일이 생겨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며칠 전 주말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아침부터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무슨 이유로 신랑이 시어머니와 다투고 있었다는 걸 전날 밤에 대충 듣긴 했지만 저는 그저 부부간의 사소한 갈등일 거라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어떤 불길한 기분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딸아이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었고 신랑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오시자마자 얼굴이 잔뜩 상기된 채로 저를 쏘아보셨습니다. 무슨 말을 꺼내시나 싶었는데 이내 목소리를 높여 아이가 보는 앞에서 저에게 온갖 서운한 말을 쏟아내셨습니다. 신랑이 제 편을 드는 게 너무 얄밉다는 둥, 결혼 전에는 그렇게 얌전하고 고분고분하더니 결혼하니 본색을 드러낸다느니, 듣기에 따라서는 제가 일부러 집안을 불난케 하는 사람이라는 식의. 저는 아무 대꾸도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놀랄까봐 달래느라 손발이 바빴고 순간 울컥하는 마음에 눈물이 고였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신랑은 처음에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는 듯이 일어나서 시어머니께 항의했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아기가 있는데 왜 이러시냐고.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신랑 머리통을 세게 한 대 때리셨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그때 마침 저희 친오빠가 아기를 보러 잠시 들렀다가 이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오빠는 예전부터 제가 시댁에서 무슨 소리 듣고 살았는지 조금씩 들어온 터라 순간 분노가 치솟았는지 다짜고짜 시어머니 앞에서 제 신랑 머리통을 그대로 한 대 내려쳤습니다. 내가 남편이 맞냐고, 내 와이프의 앞에서 모욕당하는데 가만히 서 있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간 거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더 매섭게 노려보시고 신랑은 부끄럽고 황당해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은 시댁 소유의 빌라입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시댁과 가까이 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시댁과 같은 건물에 살다 보니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사소한 일로 불려가거나 참견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전셋집을 따로 구할까도 했지만 결혼 전에 저와 신랑이 각각 약 8천만 원 정도의 자금을 모아놓은 상태였고 두 사람의 돈을 합쳐도 요즘 집값이 워낙 올라서 원하는 조건의 집 전세금을 마련하기엔 조금 부족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그러면 본인들 소유의 빌라에 전세로 들어오라고 하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았습니다. 시부모님이 전세 계약을 해주시고 저희 부부가 매달 관리비와 각종 비용을 책임지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에 시부모님께서 언제든 우리 집처럼 편하게 지내라고 하셨고 저희도 그 말만 믿고 조금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막상 같이 살다 보니 그게 얼마나 큰 간섭과 통제의 빌미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 부부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시어머니께서 바로 올라오셔서 어디 갔냐, 왜 전화를 안 받았냐 따지셨고 아기를 낳고 나서는 육아 방식에 대해서도 매번 간섭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안 키웠다, 아기는 저렇게 하면 버릇이 나빠진다, 젖은 계속 물려야 한다 같은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시부모님께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신 부분이 있으니 웬만하면 고마움을 잊지 않고 좋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은 정말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셔도 아기가 보고 있는데 저를 소리 지르고 신랑 머리통을 때리고 또 저희 친오빠가 보는 앞에서 그런 광경을 만들다니 너무 참담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딸아이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아기가 뭘 알겠냐마는 그 작은 얼굴이 겁먹은 것 같아 너무 미안하고 속상했습니다. 남편은 제 오빠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도 본인이 더 단호하게 못 막은 걸 자책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가 결코 나쁜 분은 아니라고 믿고 싶었는데 그날 일만큼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이사를 가자니 전세금을 다시 마련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시부모님과의 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어색해졌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를 이런 분위기 속에서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던 그때를 떠올리면 저는 아직도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쓰리고 허전한 기분이 듭니다. 사실 신랑과 저는 결혼 전에 각자 비슷한 수준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신랑도 직장 생활을 오래 하면서 성실하게 저축했고 저 역시 혼수며 결혼 비용을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어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두었거든요. 그런 만큼 서로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며
반반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결혼 준비가 설레기만 했습니다. 웨딩홀을 보고 스튜디오를 알아보고 청첩장을 고르면서 둘이 함께 미래를 그려나간다는 사실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예단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였어요. 저와 신랑, 양가 부모님이 마주 앉아 식사를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요즘은 다들 하는 만큼은 하더라. 큰 걸 바라진 않으니 남들 하는 것만큼만 해주면 좋겠다 하시는데 저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반반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왜 예단을 요구하실까? 남들 하는 것만큼이라는 기준은 또 어디까지일까? 그 속으로 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자리 분위기를 흐리면 안 되겠다 싶어 애써 미소를 지었고 제 엄마도 예단은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그래도 형식이니까요. 최대한 맞춰보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엄마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반반 결혼하기로 했잖아. 예단도 큰 의미 없다고 해서 준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엄마도 잠시 말이 없으시더니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시댁에서 집을 전세로 싸게 해주시니 체면은 세워드려야지. 내가 살면서 자꾸 그 얘기 꺼내면 더 꼬일 거야. 조금 힘들더라도 그냥 원하는 대로 해드리자.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실 시부모님이 집 전세 문제에 도움을 주시는 건 감사했고 그 부분에 빚진 마음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신랑과 내가 합친 돈으로도 이미 결혼 준비가 빠듯했고 예단까지 크게 준비하려니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예단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이불을 보러 다니시다가 예쁜 게 있다며 사진을 보내셨습니다. 큰 브랜드 제품이라 가격이 만만치 않았는데 이왕이면 좋은 걸로 해두면 오래 쓰니까 하시는 바람에 결국 그 이불 세트를 맞추기로 했습니다. 가격이 1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릇도 직접 골라주셨습니다. 요즘 신혼집에 이런 그릇 많이 놓더라며 고급 식기로 맞추자고 하셨고 저는 또다시 이게 다 비용인데 하고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이왕 하는 거 예쁘게 해라 하고 응원해주셔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거기에 화장품 세트며 시아버지 선물까지 챙겼습니다. 시아버지께는 가죽 가방을 드리고 싶다고 하셨고 시어머니 본인 것도 준비하신다고 해서 밍크 목도리를 사드렸습니다. 목도리도 솔직히 저희 예산엔 좀 과했는데 그래도 부모님 연세에 싼 거 드리면 실망하신다고 하시는 말을 듣고 결국 해드렸습니다. 현금 예단도 준비했습니다. 남들 하는 만큼만이라 하셨으니 너무 적게 드리면 뒷말이 나올까봐 신경이 쓰였고 결국 500만 원을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물품이며 현금이며 차곡차곡 챙기고 나니 제가 준비한 예단 비용만 8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예단을 전해드리던 날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고 시어머니께서 선물을 하나하나 확인하셨습니다. 아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다 챙겨오는 며느리 드물다며 웃으셨지만 그 말을 듣는데도 제 마음은 한편으로 쓸쓸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혼 전에 신랑과 함께 우린 반반 결혼하자. 부담 없이 각자 준비하자고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신랑도 예단 문제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척했지만 사실 시어머니가 요구하신 것들을 듣고는 따로 저에게 미안하다고 몇 번이고 사과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좀 체면을 중시하셔 내가 힘들지? 하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 더 서운하기도 하고 그래도 이 사람이 미안해하는 게 고맙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은 두 사람만의 약속이 아니라 두 집안의 합의이기도 해서 이런저런 형식을 맞춰야 하는 일이 많았구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제 속마음까지 온전히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단 준비를 끝내고 나서 저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 돈이면 딸아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꼭 사주고 싶었던 가전제품도 사고 육아용품도 조금 더 편한 걸로 맞췄을 텐데 하고 아쉬움이 스쳤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 시댁과 갈등을 만들 수도 없으니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앞으로는 우리 둘이 살아가면 된다고. 하지만 그 다짐도 시댁과 같은 빌라에 살게 되면서 그리고 예단 문제 이후로 자꾸 시어머니의 기대치가 커지는 것을 보면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아이도 태어나고 상황이 달라졌지만 예단을 준비하던 그때 제 마음은 아직도 다 씻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혼이란 게 정말 반반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부모님 세대의 기대와 관습이 얼마나 많은 무게를 지니는지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예단을 드리러 가던 그날 저는 솔직히 떨리는 마음이 컸습니다. 결혼 준비만 해도 정신이 없었는데 마지막 일정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부모님도 저도 신랑도 나름 정성을 다해 준비했고 시어머니께서 원하신 물품과
현금까지 최대한 맞춰드렸으니 이제 그만 됐다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예단 보따리를 하나하나 풀어보셨습니다. 이불 세트며 그릇, 화장품, 밍크 목도리, 시아버지 선물까지. 신랑은 옆에서 조용히 거들고 있었고 저는 내심 긴장하며 시어머니 표정을 살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에는 별다른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덤덤해 보였기에 속으로 다행이다, 무탈하게 지나가겠구나 하고 안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봉투를 드렸습니다. 두 손으로 봉투를 건네드리자 시어머니가 그대로 봉투를 열어보셨습니다. 순간 방 안 공기가 싸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봉투 안쪽을 살피시던 시어머니 표정이 아주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얇게 담은 입술이 딱딱하게 굳고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영아 예단이 적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고 머릿속으로 잘못 들었겠지, 내가 오해한 거겠지 하고 애써 부정했습니다. 대답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혹시나 다시 말씀하시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시어머니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예단이 적어. 요즘은 다들 더한다. 너희 엄마가 많이 어려우신가 보네. 그 순간 너무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어려워서 예단을 적게 보낸 거라고. 그것도 제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숨만 고르며 어떻게든 참으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드린 예단이 제 마음과 부모님 마음이 담긴 것이라는 걸 알기에 저는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봉투를 테이블에 내려놓고는 천천히 제 얼굴을 쳐다보셨습니다. 작다 작아. 내 엄마가 형편이 많이 어려우신가 봐. 그 말이 마지막 방아쇠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에서 이건 정말 아니야, 이건 내가 참을 문제가 아니야 하는 생각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제 부모님을 욕보이는 일이라 느꼈습니다. 저는 차분히 숨을 고르고 시선을 피하지 않은 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건 정말 예의가 아니세요. 방 안이 순간 정적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자마자 눈이 크게 부릅떠지더니 목소리가 한 톤 더 높아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나한테 예의가 없다고?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내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냐? 결혼도 안 한 처지가.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예단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믿었는데 그 마음을 이렇게 짓밟히고 제 엄마까지 모욕당하는 자리에 더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이 차오르는 걸 느끼면서도 침착하려 애썼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몸을 일으키며 또박또박 말씀드렸습니다. 사돈에게 너희 엄마라고 하시는 건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건 예의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울하고 부끄럽고 슬프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저앉으면 제 자존심과 제 가족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너 지금 나가면 이 집에 다시 못 들어온다. 다시는 문턱 넘지 마. 어디서 이렇게 못 배운 계집애가 들어와서. 그 소리에 신랑이 놀라서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금은 누구의 손도 잡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모욕적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고래고래 찌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선택해라. 네가 인연을 데리고 살 거냐? 아니면 엄마를 버릴 거냐? 문 밖에 나와서도 그 목소리는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저는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꾹 참고 있던 눈물이 결국 왈칵 쏟아졌습니다. 몇 분 후 신랑이 허겁지겁 따라 내려왔습니다. 미안해. 미안해하고 연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신랑 얼굴을 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당신이 미안할 일 아니야. 하지만 오늘은 나 좀 혼자 있게 해줘. 신랑은 고개를 떨군 채 제 곁에 서 있었고 저는 눈물을 훔치며 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음 한켠이 시리게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결혼 준비 내내 우리 가족도 소중하고 시댁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애썼는데 돌아온 건 이런 모욕이었습니다. 그날 그렇게 문을 박차고 나온 뒤 저는 한동안 마음이 멍해져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데 손이 덜덜 떨려서 버튼도 제대로 못 누르겠더라고요. 복도에 울리는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귀에 그대로 박혀 있었고 눈물은 멈출 기세가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랑이 허겁지겁 뛰어나왔습니다. 숨이 차서 얼굴이 빨개진 채였는데 제 앞에 서자마자 한마디도 못하고 한참을 바라만 보더니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미안해라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더 서럽고 억울한 마음이 쏟아져서 저는 고개를 돌리고 나 지금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하고 말했습니다. 신랑은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는 각자 다른 쪽을 바라보며 말없이 내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신랑은 저를 데려다주고 돌아가면서 또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엄마가 그럴 줄 몰랐어. 내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하고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당신 잘못은 아니야.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연락도 받지 않고 그 일에 대해서 누구와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여러 번 집 앞에 찾아와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결혼해야지. 엄마 말 때문에 이렇게 끝낼 수는 없잖아. 내가 설득할게. 그러던 어느 날 밤 신랑이 전화를 해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어. 내 엄마한테 이제 아들 결혼해서 좀 살게 놓아주라고 그 얘기 하시더라. 아버지가 나 대신에 중재해 주셨어.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직접 시어머니께 이제 아들 인생 좀 살게 하라고 하셨다는 얘기를 전해 들으니 그래도 시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마음 써주셨다는 생각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쓸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후로도 꽤 오랫동안 시아버지께 내가 집을 나가겠다며 으름장을 놓으시며 분을 못 푸셨다고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시어머니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신랑은 그런 상황에서도 엄마가 보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우리 결혼하자고 몇 번이고 간곡히 얘기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께서 제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떨렸습니다. 그날은 내가 기분이 좀 상해서 그랬다. 너무 미안하다. 그 말씀에 저도 마음이 복잡해서 아무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이 성사됐습니다. 하지만 한번 그렇게 깊게 패인 상처는 쉽게 아무는 법이 없더군요. 결혼식 당일에도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시어머니도 제게 따뜻하게 웃어주시면서도 눈빛이 어딘가 선을 긋고 계신 듯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시어머니의 태도에는 알 수 없는 이중적인 결이 있었습니다. 말투만 보면 부드러웠습니다. 표정도 크게 다정하거나 화난 기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화 끝에는 언제나 은근히 가시 돋친 말을 붙이셨습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느라 집안일이 밀릴 때가 많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 밥을 차리고 아기까지 돌보다 보면 그릇이 싱크대에 쌓일 때도 있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내려오셨을 때였습니다. 문 열자마자 주방을 한번 훑어보시더니 냉장고 문을 닫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건 바로바로 해야 해. 밥 먹고 나면 그 자리에서 치워야 해. 그래야 집이 금방 더러워지지 않아. 그 말투는 낮고 차분했지만 듣는 제 입장에선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아기까지 돌보는데 하루치 설거지가 그렇게 큰 문제일까 하는 억울함이 올라왔지만 또다시 무슨 소리 들을까 싶어 꾹 참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한 번은 신혼의 식구가 내려와 시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늘 그렇듯 저희 부부가 식대를 계산했습니다. 사실 저희 형편도 넉넉하진 않았지만 어른들 모시고 식사하면 우리가 내야지 하며 자연스럽게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신우가 식대를 계산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때 신우가 밥값을 냈더라. 원래 이런 건 너희가 해야 하는 거야. 신우도 아직 애 키우느라 빠듯한데 말씀은 참 부드럽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운 말 끝에는 은근히 다음부터는 내가 알아서 해라라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결혼을 막으실 만큼 강하게 나오셨으면서 막상 결혼 후에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부드러운 말투로 선을 긋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저는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척, 다 이해하는 척 하시면서 꼭 마지막엔 무언가 찌르듯이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 끝에 늘 상처가 났습니다. 신랑도 이런 걸 알고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직접적으로 화를 내는 건 아니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눈치였습니다. 가끔 신랑이 우리 그냥 따로 식사하자, 엄마가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늘 그날 시어머니의 너희 엄마가 어려우신가 보네라는 말이 잔상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말투도 결국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시어머니도 한동안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일이 워낙 크게 번졌던 터라 겉으로는 마음이 풀린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처음 몇 달 정도는 정말 이제 좀 나아질까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부러 제게 말을 붙이시고 요즘 회사는 어때? 하고 물으시거나 반찬을 해서 챙겨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도 마음을 조금 풀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신랑이 없는 시간, 저 혼자 집에 있을 때면 시어머니의 본래 모습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퇴근하고 지쳐서 거실에 앉아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불쑥 올라오셨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제 얼굴을 훑어보시고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뭐하니? 애도 없으면서 집안일 하나 제대로 못하냐?
말끝에 묘하게 경멸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지만 피곤하기도 하고 싸움으로 번지고 싶지 않아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다시피 하시더니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말을 하면 대답은 해야 할 거 아니니? 귀가 먹었어? 그 말에 저는 겨우 숨을 고르고 죄송합니다. 피곤해서 좀 쉬고 있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비웃듯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래, 너는 늘 피곤하겠지. 집에서 늙어가는 우리만 피곤하지 않은 줄 알아? 그 뒤로도 신랑이 없는 틈을 타면 시어머니는 참 거침없이 막말을 하셨습니다. 가끔은 저도 목소리를 내봤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정말 힘들어요. 좋은 말로 해주세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잠깐 멈칫하시는 듯 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예전보다 더 쏘아붙이는 말투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힘드니 내가 힘드니? 너 같은 며느리 둔 내가 더 힘들다. 그 말을 듣고 있으면 아무리 참아도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하지만 딱히 어디에 하소연할 수도 없었습니다. 가장 서러웠던 건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손을 드셨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사소한 일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설거지가 쌓여있다고, 신랑이 어제 저녁에 자기한테 전화를 안 했다고 이런저런 핑계로 갑자기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작은 일로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차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 앞으로 다가와 손을 번쩍 드셨습니다. 맞아볼래?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이 정말 제 얼굴 앞으로 스쳤습니다. 일부러 치지는 않으셨지만 그 손끝이 제 볼에 닿을 듯한 거리를 지나가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장난처럼 웃으며 넘기셨습니다. 아이고 놀랐어? 내가 때리기나 하냐? 하, 겁은 많아. 그 웃음소리에 저는 더 치욕스럽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장난이라도 이런 건 하지 말아주세요. 너무 기분이 나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미간을 찡그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예민하기는. 그날 저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서러운 건 그 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다는 점입니다. 그때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기분이 상하시면 같은 행동을 하셨습니다. 손을 번쩍 들어 맞아볼래? 하며 장난인 척 위협하는 게 버릇처럼 되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때리려는 줄 알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는데 나중에는 또 저러시는구나 하고 체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체념한다고 해서 그 모욕감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매번 손을 올리실 때마다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라 폭력의 예고야. 그 순간에도 시어머니는 늘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얼굴로 비웃듯 웃으시면서 이런 건 장난이야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그 손짓이 얼마나 무섭고 치욕스러웠는지 잊지 못합니다. 더 무서운 건 그런 상황이 반복되어도 아무도 시어머니께 제발 그만하라고 강하게 말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는 시어머니도 조금 달라지셨습니다. 그전까지는 얼굴만 마주치면 고함을 지르거나 손을 번쩍 들어 위협하듯 장난치는 일이 다반사였는데 임신 사실을 알리고 나서는 적어도 그치려는 신용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했습니다. 혹시라도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이 되신 걸까? 아니면 겉으로라도 좋은 시어머니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신 걸까?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었지만 저는 그저 그 다툼이 줄어든 것만으로도 숨통이 조금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임신 막달이 되어가면서 몸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하루하루가 더디게 지나갔고 잠도 편히 잘 수 없어서 새벽마다 몇 번이고 깨곤 했습니다.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괜히 더 긴장이 되고 혹시 출산이 갑자기 시작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예정일을 보름쯤 남겨두었을 때부터는 친정엄마가 제 걱정이 되셨는지 저희 집에 오셔서 함께 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엄마가 오신 첫날 저는 마음이 놓이면서도 왠지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결혼하고 줄곧 시댁과의 부대낌 속에서 마음 붙일 곳 하나 없다는 외로움을 느꼈는데 엄마가 부엌에서 찬찬히 반찬을 꺼내고 따뜻한 국을 끓여주시는 모습을 보니 그제야 집에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저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거의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점도 솔직히 마음이 편했습니다. 물론 그게 완전히 관계가 풀렸다는 뜻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제가 몸이 가장 약하고 예민한 시기에 부딪히지 않아도 되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신 8개월쯤부터는 회사를 휴직했습니다. 몸이 너무 힘들어 더는 출퇴근을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계단을 오르내리면 숨이 차오르고 다리에 쥐가 나서 한참 멈춰서야 했습니다. 처음엔 휴직하는 게 죄송하고 부담스러웠는데 아이가 생겼다는 책임감이 더 컸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지나고 사흘쯤 뒤에 딸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분만실에서 딸의 울음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아이 얼굴이 빨갛게 구겨져 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귀한 생명이었습니다. 퇴원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친정엄마가 한 달 동안 산후조리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조리원에 갈까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내 손으로 내 딸 산후조리 해주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하셔서 그 말이 고맙고 든든해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엄마는 새벽에도 일어나서 제가 모유 수유하는 걸 도와주셨고 몸이 뻐근하다고 하면 수건으로 뜨거운 찜질을 해주셨습니다. 출산의 고통과 육아의 시작이 한꺼번에 닥쳐오면서 몸도 마음도 고달팠는데 그 시간을 엄마와 함께 보내니 견딜 힘이 생겼습니다. 아이가 한 달, 두 달 자라면서 엄마도 점점 손녀와 정이 깊어지셨습니다. 작은 손을 잡고 아이고 우리 공주님 하면서 웃으시는 얼굴에 저도 같이 웃게 됐습니다. 밤마다 아이 젖병을 씻으며 이 작은 아가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바꾸네 하고 마음이 이상해지곤 했습니다. 산후조리가 끝나고 엄마가 잠깐 집에 돌아가셨을 때 집이 너무 적막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평소에도 부모님과 가까이 지내던 터라 갑자기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느낌이 버거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엄마는 아이가 보고 싶으셔서 주말마다 꼭 오셨습니다. 아이가 100일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거의 빠지지 않고 오십니다. 내가 이 아가 얼굴 못 보면 잠이 안 와 하고 농담처럼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압니다. 친정엄마가 오시는 날에는 저도 잠깐이나마 육아에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우리 예쁜 손녀하고 속삭이실 때마다 저는 마음이 한없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지난 주말은 평소보다 더 길고 지치는 시간이었습니다. 토요일에 친정엄마가 오셨습니다. 딸아이가 100일이 다 되어가니 더 많이 보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토요일 오후에 오셔서 함께 저녁을 먹고 아이 목욕도 같이 시켜주셨습니다. 밤에는 거실에서 엄마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로 저는 엄마에게 더 자주 기대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몰랐습니다. 결혼 생활이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마음을 쓸쓸하게 할 수 있다는 걸요. 토요일 밤 엄마는 거실에서 아이가 자는 모습을 오래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예쁘게 자는데 세상 걱정 없이 자라면 좋겠다 하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도 마음이 많이 쓰이시는구나. 딸이 시댁에서 마음고생하는 걸 다 아시는데도 애써 밝은 얼굴로 오시는구나 싶어 죄송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토요일 밤은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아침에 사단이 났습니다. 아침에 저희 오빠가 엄마를 데리러 오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빠 도착 전에 대충 집안 정리를 하고 아이 이유식 준비를 하려고 부엌에 있었습니다. 새벽에 아이가 자주 깨서 저도 늦게 일어나 아침 겸 점심을 늦게 먹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냄비를 올려두고 있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간 오빠가 벌써 왔나? 하고 고개를 들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온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삼시간에 묘하게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도 친정엄마도 오빠도 잠시 멈칫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문턱에 서서 집안을 훑어보시더니 엄마와 오빠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기는 했지만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셨습니다. 아, 오셨어요. 엄마가 먼저 부드럽게 인사하셨지만 시어머니는 대답 없이 고개만 한번 까딱하고는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려 하셨습니다. 저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어 아이를 안으러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보다 먼저 다가가 딸아이를 안아 올리셨습니다. 아이는 낯설어하지 않고 방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면서 잠깐 마음이 놓이는 듯 했는데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바라보며 아기 말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애기 고생 많았어. 엄마랑 외할머니 사이에서 고생했지? 응? 엄마랑 할머니가 괴롭히지는 않았어?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계신 건가 싶었습니다. 엄마는 깜짝 놀라 제 얼굴을 보셨습니다. 얼굴에 지금 저분이 뭐라고 하시는 거니? 하는 당혹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오빠는 한쪽에 서서 얼굴이 확 굳어버렸습니다. 말도 못하고 그냥 시어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저는 순간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좀 아이 앞에서.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아기에게만 말을 걸었습니다. 그치 우리 애기 엄마가 잘 못하잖아. 외할머니도 잘 못해주잖아.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말이 그냥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친정엄마와 저를 동시에 깎아내리고 모욕하는 말이었습니다. 오빠는 더 이상 못 참고 한 발 다가섰습니다.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오빠를 힐끗 보더니 얼굴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을 받으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뭐라고 했다고 그래? 그냥 아기한테 말하는 건데 민감하게들 군다. 그 목소리에 저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신랑이 그때 방에서 나와 상황을 보더니
얼굴이 벌개지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장모님이랑 형님 계신데 왜 쓸데없는 소리 하세요? 신랑이 그렇게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안 하셨습니다. 여전히 아이를 안고 아기 말투로 무슨 말을 중얼중얼 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너무 부끄럽고 화가 나서 저는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친정엄마도 아무 말 없이 가만히 계셨습니다. 아마 저 때문에 더는 상황을 키우고 싶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날 아침 밥상도 채 차리지 못하고 공기가 얼어붙은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내려놓고 나는 볼 일 있어 간다고 하며 가셨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오빠는 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냐. 엄마는 저와 오빠 사이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아이 얼굴만 보셨습니다. 그 표정이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저는 다시금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저와 제 가족을 향한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걸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태어나도 그 벽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날 아침 시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이상한 말을 하셨던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엄마도 오빠도 아무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오히려 더 서러웠습니다. 결국 아침 겸 점심을 늦게 차리게 되었고 다 같이 밥상을 둘러앉았습니다. 어색한 공기를 풀어보려 일부러 웃으며 엄마, 국이라도 더 드릴까? 하고 물었는데 엄마도 억지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겨우 숟가락을 들고 식사를 시작했는데 엄마가 반찬 하나를 집으시더니 저를 보며 물으셨습니다. 이거는 내가 한 거니? 평소 같으면 별 생각 없이 아니야. 저거 시어머니가 해주셨어 하고 넘겼을 텐데 그날은 아침부터 감정이 너무 상해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기분도 뒤죽박죽이라 그냥 기계적으로 입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 그거 시어머니가 해왔어. 딱 그 말이었습니다. 말하고 나서도 저는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빛이 단숨에 싸늘하게 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말도 없이 일어나더니 제 쪽으로 성큼 다가오셨습니다. 순간 저는 설마 하고 몸을 움찔했는데 다음 순간 시어머니 손이 제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콩! 머리를 때리신 그 소리는 너무 또렷해서 방 안에 있던 모두가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픈 느낌이 아주 심하게 든 건 아니었지만 그 순간 머리가 얼얼하고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친정엄마는 얼굴이 하얘지셨고 오빠도 입을 딱 다문 채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충격이 너무 커서 잠시 아무 소리도 못 냈습니다. 그러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 머리를 쓰다듬는 척 하셨으면 모를까. 저렇게 대놓고 쥐어박다니. 그것도 제 엄마와 오빠가 보고 계신 자리에서. 순간 너무 수치스럽고 분해서 더 이상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왜 저를 때리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숨이 가빠서 말이 자꾸 끊겼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는데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남들 보는 데서 엄마 앞에서, 오빠 앞에서 저를 이렇게 모욕하세요? 그때 시어머니 얼굴에는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가 막히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시더니 콧잔등이 실룩거리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러게 말을 똑바로 해야지. 내가 언제 그 반찬 너 혼자 했다고 하래? 내가 가져다 준 걸 그냥 시어머니가 해왔어라고 하면 그게 무슨 꼴이냐? 숨이 막혔습니다. 반찬이 누구 손에서 나왔는지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그 말투, 그 표정, 그 태도가 너무 모욕적이었습니다. 맞은 것만 억울해? 네가 잘못 말해놓고 왜 그렇게 오버를 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개를 획 돌려버리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왜 저한테 늘 이러세요? 목소리가 뒤집혀 울음이 터졌습니다. 제 얘기를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충격에 멍해지신 듯 가만히 앉아 계셨고 오빠는 이를 악문 채 말없이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식탁 위에 음식들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붙잡으며 겨우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분노와 서러움이 가슴에서 쿵쿵 차올라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왜 엄마 앞에서까지 왜 저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세요? 그제야 신랑이 달려왔습니다. 상황이 터진 걸 느끼고 방에서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신랑은 저를 붙잡으며 미안해, 제발 진정해 하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저히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가 저를 때린 건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제 존재를 깎아내리고 제 가족 앞에서 제 자존심을 뭉개버린 모욕이었습니다. 아직도 귀에 남아있습니다. 맞은 것만 억울해? 그 말이 얼마나 뼈아팠는지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이미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모욕적인 하루였습니다. 시어머니께 머리를 쥐어박히고 나서
마음이 부서져서 저는 제 자존심이며 체면이며 다 내려놓은 채 울기만 했습니다. 울음이 목에서 끊어져 나오는데도 숨이 막혀서 몇 번이나 헐떡였습니다. 주방 한편에 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순간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거실에 크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저는 고개를 번쩍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놀라 악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순간 공기가 쨍하게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흐른 채로 고개를 들었지만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시어머니와 오빠, 신랑이 서 있는 모양새가 어딘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귀에 생생하게 박히는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 마누라가 맡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변변치 못한 새끼는 좀 맞아야죠. 그 말에 숨이 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제야 상황을 얼추 이해했습니다. 오빠가 신랑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세게 때린 거였습니다. 방금 들린 퍽 소리는 그 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라서 오빠에게 소리쳤습니다. 사돈총각,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그 순간 오빠는 눈빛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오빠의 표정은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싸늘하게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영서방, 네가 잘못했으니까 억울한 거 없지? 내 마누라가 머리를 맞고 우는데 옆에 서서 쳐다만 보고 있었잖아. 이따 사돈 가시면 너 좀 더 맞자. 네 잘못 네가 알지? 신랑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도 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화와 서러움, 수치와 억울함이 다 얽히고 뒤섞여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오빠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총각, 제발 그만해요. 이게 무슨 꼴이야. 세상에 이런 무례가 어디 있어. 그 순간 그동안 억눌러 왔던 친정엄마도 더는 참지 못하셨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향해 쏘아붙이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 없죠. 근데요, 요즘 세상에 며느리 머리 쥐어박는 시어머니도 없어요. 남의 딸 머리를, 그것도 친정엄마 앞에서 때려요? 그게 무슨 꼴이에요. 엄마의 목소리는 분노와 상처가 뒤섞여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도 다시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 사이 오빠는 신랑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영서방, 너 좀 더 맞아야겠다. 네가 뭘 잘못했는지 똑똑히 알라고. 시어머니는 오빠의 팔을 급하게 붙잡았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사돈총각,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고. 한 번만 봐줘요. 제발. 오빠는 여전히 싸늘한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손이 오빠의 팔을 붙잡고 흔들리고 있었지만 오빠의 시선은 끝까지 신랑에게 박혀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 비키세요. 이 인간은 좀 더 맞아야 정신 차려요. 결혼해서 지 마누라 보호도 못하는 노문매가 약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눈가가 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당당한 목소리로 맞은 것만 억울하냐고 하시던 분이 이제는 오빠에게 붙잡혀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이 기괴하고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도저히 더 못 견디겠다는 생각이 들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목이 터질 듯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당장 나가세요. 당장 나가시고 다시는 우리 집에 내려오지 마세요. 내 목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아이가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소리에 집안 공기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신랑은 그제야 정신이 든 듯 시어머니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요. 나가세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몸을 빼려고 하시더니 결국 오빠의 눈치를 보고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이런 꼴이 어디 있냐며 중얼거리셨지만 결국 신랑이 문 쪽으로 등을 밀다시피 해서 시어머니를 내보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방 안은 초현실적으로 조용해졌습니다. 아이 울음소리만이 집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젖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아직도 숨을 고르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이고 오열했습니다. 그 순간 결혼 후 처음으로 내가 여길 떠나야 하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가 문 밖으로 나가시고 거실에는 한동안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그친 뒤에도 공기가 이상하리만치 무거웠습니다. 모두가 멍하니 서 있거나 자리에 앉아 숨만 고르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제 오빠가 마치 오래 참았다는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고 오히려 조용해서 더 무섭게 들렸습니다. 영서방, 앞으로 똑바로 처신 못할 거면 너네 이혼해라. 그 말에 신랑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오빠는 저를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고 한쪽 손으로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제가 이런 꼴을 당하게 된 걸 보고 오빠도 마음이 찢어질 만큼 속상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신랑은 오빠와 엄마 앞에 서서 연신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님,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엄마는 아무 대답 없이 아이를 안은 채 고개만 가만히 저으셨습니다. 저 역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꽉 막힌 것 같아 숨조차 편히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엄마와 오빠는 한참 후에야 겨우 자리를 일어나셨습니다. 문 앞에서 오빠가 마지막으로 신랑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내 동생이 이 꼴로 사는 건 못 본다. 내가 내 엄마 편 드는 거 보고 싶지도 않고. 이번에도 대충 넘기면 진짜 끝이다. 문이 닫히자 저는 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아버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자꾸 쏟아졌습니다. 울음소리가 아이에게 들릴까봐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겨우 숨을 고른 뒤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렇게는 못 살겠어. 위아래층에 시어머니 사시는 거 그거 자체가 이제는 너무 끔찍해. 정말 오늘 일 겪고 나니까 매일 집에 있을 때마다 불안할 것 같아. 신랑도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나도 이제 한계야. 이사 가자.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울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평생 여기서 아이 키울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황망하게 떠나야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더는 버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신랑은 아이가 잠든 틈에 휴대폰을 들고 부동산 앱을 켜서 전세 매물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옆에 앉아 함께 보면서 우리에게 맞는 집이 있을지 보증금은 어떻게 맞출지 막막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사 준비를 시작하지 않으면 이 관계는 더 망가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신랑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신랑은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고 하다가 결국 한숨을 내쉬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전화기 너머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들리진 않았지만 시어머니 목소리가 날카롭게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게 들렸습니다. 변명과 억울함과 화가 뒤섞인 소리였습니다. 신랑은 차분히 듣고 있다가 어느 순간 목소리가 확 올라갔습니다. 엄마가 장모님이랑 형님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 사단이 났겠어. 나도 다 보고 들었어. 엄마 때문에 내가 맞은 거 아니야?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어떻게 중간에서 사람 노릇을 해. 신랑의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화가 한계까지 올라간 게 느껴졌습니다.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눈물을 또 훔쳤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화가 하나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그 장면이 너무 또렷하게 남아있어서 밤에 잠들려고 누우면 자꾸 머릿속에서 되풀이됩니다. 시어머니가 제 머리를 쥐어박던 순간, 오빠가 신랑을 때리던 순간, 시어머니가 사정하던 목소리 전부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오늘 낮에는 잠깐 편의점에 다녀오려고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는데 딱 맞은편에서 시어머니가 올라오시는 걸 마주쳤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저를 보고 걸음을 잠깐 멈추셨지만 저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고 그대로 모른 채 하고 지나쳤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평생 이 사람과 아무 관계도 맺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화가 풀리려면 정말 막말로 제 손으로 시어머니 머리통을 잇는 힘껏 쳐야 할 것 같다는 상상까지 듭니다. 그런 상상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밉고 또 서글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솔직히 말하면 이 생각조차 저는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이런 상처와 모욕을 받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 용서하는 척, 이해하는 척하는 게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마 당장 내일이라도 시어머니가 아무 일 없던 듯 우리 이제 잘 지내보자고 손을 내밀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손을 잡을 마음이 없습니다. 이제는 아이와 제 마음을 지키는 게 가장 큰 숙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언젠가는 지금 이 순간도 지나가겠지, 시간이 약이 되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화도 서러움도 억울함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렇게라도 꺼내놓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분간 저는 모른 채 하고 살아볼 생각이에요. 그게 제가 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 이야기를 적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어디에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또 누군가는 저를 이상하게 볼까봐 두렵기도 했어요. 그래서 친한 친구들에게조차 다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낯선 여러분들께 하소연하듯 적어봅니다.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답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오늘만큼은 제 편에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에 조금은 위로를 받습니다. 이런 글을 쓰는 제 자신이 한심해 보일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너무 오래 참고 견뎠으니까 이제는 제 마음을 지키기 위해 솔직해지려고 합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따뜻한 위로 한마디 건네주시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버티고 살아가는 제게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견디고 계신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온기가 닿기를 바랍니다.